서울대 그 조영태 교수께서 5년 전에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10년 후를 이야기한 책이 있어요. 상당히 그 당시에 이쪽 부분 인구통계학 쪽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과제인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2021년 현재 4인 가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인 가구가 이미 우리나라에는 20% 미만이에요. 네. 1, 2인 가구가 50% 훨씬 그렇죠. 넘어갔더라고요. 1인 가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라는 기준은 40% 정도까지 되고요. 실제 한 가구의 가구 구성원이 2.3명입니다. 물론 이거는 시점마다 데이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그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의 사회 변화가 올 건가 충분히 이걸로서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플래닝들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그렇죠.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인구가 점점 불어나는 것을 가정한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지금 현재 1인 가구 비율이나 또 한 가구당 가구수, 원수가 작다는 것은 실은 2.3명이라는 부부가족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음 세대를 기약하기 어려운 30년 전과 지금 현재로 보면 아동이라고 하면 대학생 이전으로 할게요. 20세 미만의 아동 인구가 정확하게 절반이 됐습니다. 지금 요즘 그 수학능력고사 시험 보는 인구가 한 40만이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의 연금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국민연금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납입을 해야 되는 주체가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공감하시나요? 지금 사실 퇴직연금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 네. 팀장님을 모신 것도 네. 사실은 이 국민연금이 네.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개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예. 되면 액수가 지금도 적은데 예. 더 줄어들 거고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마련해서 자기 돈을 퇴직금을 마련하는 그 퇴직연금 네. 이 비중이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선진국을 봐도 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신 건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을 보면 적립금 기준으로 봤을 때 DB형이 DC형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한 반반 정도까지 지금 그 DC형이 DB형을 따라온 것 같거든요. 네. 현대차증권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DB형이 조금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략 그 비중이 DC형과 DB형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점유율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예. 제가 아까 오히려 질문했던 그 내용들과 연계돼서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네.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할 것들이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율이 몇 프로다, DB 제도다, DC 제도다, IRP 제도다 이 부분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 세대 간 변화 이런 것들이 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혹은 국민연금에 대한 중요성까지 오게 되는지 그럼으로써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까지 다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일목적으로 질의를 하고 네. 혹시 거기에 대한 또 제가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으는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예. 10년 후에도 직장 다니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0년까지는 다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뜻하지 않게 더 오래 다니셔야 될 거예요. 저는 저 짧을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다행일 수 있지만 그건 건강한 사람들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10년 후라는 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50을 이 조영태 교수가 말씀하셨던 50을 기준으로 우리가
10년 전만 봐도 그때만 해도 2000년도 초반에 들어왔을 때 50이라는 기준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정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사회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60세. 국가도 지금 정년 60세. 그렇죠. 앞으로 정년 65세 네. 얘기하고 있죠. 일본도 그렇게 됐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곧 있으면 70세 얘기. 이 얘기인즉슨 되게 와 파라다이스가 온 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일하는 게 되게 좋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내 샐러리를 내가 벌지 않으면 내 삶이 규모가 가정 혹은 개인의 그 가정 규모, 아까 얘기했던 4인 가구, 2.3인 가구 그 규모의 경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그 소위 말해서 30대 맞벌이 부부 가정들을 보면 맞벌이를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비용 구조의 사회와 또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관점인데요. 과거에는 아까 우리 10년 후 더 달면 저는 감사합니다 라는 부분들은 정말 감사하죠. 건강하고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의무 노동의 기간 동안은 상당히 불편한 일일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희가 오래 다닌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가 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사회는 좀 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뭐 우리 사모님 주변에 부자 친구들도 있고 지금 이제 많이 있죠. 그다음에 실은 좀 뜻밖의 그냥 그런 친구들도 있고 혹은 제가 어떤 자리에 가면 밥을 반드시 사야겠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예. 이게 한편으로 바라면 우리가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막 이렇게 가르마가 좀 터 있잖아요. 가장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시장은 은퇴 후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잠시 신발끈을 묶을지라도 한 소리 들으면 낼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은퇴 후 시장에서는 실은 은퇴 후의 빈익빈 부익부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계층이 됩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 제가 참가하는 순간 제 한 달 생활비가 다 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현실적 문제들이 저한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사회가 개인이든 국가든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왜? 고령화가 되니까.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사회 돈이 많이 구조가 들죠. 돈이 네. 많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막 100세 시대 저희도 뭐 그런 세션을 많이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께서 100세 지금 102세 사시면서 강의를 막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진짜 우리 주변에 100세들이 그렇게 있나요? 잘 없죠.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100세 노인은 다 어디 계십니까? 90세 노인은 다 어디 계세요? 활동을 안 하셔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라다이스는 장수 마을, 요구르트 나는 불가리아에 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80세 이후 노인의 75%가 어디 있냐? 요양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사회에 우리 옛날에 다니다 보면은 보였던 그런 어르신들이 주변에 잘 안 보이세요. 가끔 보이시긴 하지만 네. 그 얘기인즉슨 그분들이 다 어디 계시다? 이 산업사회 현장에서 뒤안길에 계시다. 근데 전체 인구나 전체 수명이나 이런 데선 다 카운트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디 계시냐? 우리의 80세 이후는 어디다? 요양시설이죠. 그러한 환상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 건강이라는 배경 내에서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령화 그리고 아까 저출산 이 갖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디를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이건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사모님이 그러면 연금을 하는 전문가 혹은 연금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항상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를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뭐 북유럽 모델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 그 퇴직연금이 극도로 발달한 네. 자기 스스로 준비한다는 자조적 개념이 강한 미국 예. 모델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정확하게 잘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모델이 미국식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공부들도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현재 지속 성장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식 구조의 그 사회 엔터티가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사회복지나 연금이나 기대 수준은 그죠?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호주 같은 형태의 많은 퇴직금을 영속적으로 은퇴 이후를 보장하는 형태의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현역 시절에 네. 많은 기여금, 그렇죠. 많은 적립금을 내야 되는 그렇죠. 그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근데 지금 국민연금도 그렇고 퇴직연금도 그렇고 뭐 연봉의 12분의 1,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의 작은 액수를 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어떤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을 따라가고 있죠. 일본은 초고령 사회. 어떤 사회? 100세 사회. 그죠? 그리고 저출산 사회. 이미 거기는 우리 이전에 그 삶을 따라가고 왔었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곧 일본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현재 사업을 영위하거나 현재 지금 사회 구조가 역동적으로 옮기는 거는 미국 형태로 옮기고 기대되는 우리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맥스 기대값은 독일, 캐나다, 호주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는 언밸런스에서 엄청난 괴리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요즘 왜 이래? 라는 질문들을 저는 수도 없이 받아요.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도 일본이라는 나라 이상하다. 근데 근본적으로 고령화가 됐잖아요. 고령화라는 건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늦고 그 다음에 사회도 전체적으로 좀 속도감이 늦지요. 횡단보도의 신호 주기를 봐도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그죠? 한 0.8배 정도 수준으로 늦어졌죠. 그 얘기인즉슨 일본 사회가 우리의 삶의 모델인데 실은 일본을 우리는 연금 쪽에서나 또 많은 부분에서 사회에서 연구를 하지 않는 거죠. 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모님 독일이나 북유럽 이런 식의 이제 퇴직연금의 수급을 많이 받는 네덜란드, 독일 뭐 은퇴했으니까 550, 600 그 정도의 수급률을 가지고 되게 멋진 은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중해도 가고 그러죠. 근데 과연 우리한테 그런 시간이 이 형태로 가면 올 것인가?